춤을 추는 것 같죠? 아닙니다. 스텝을 밟고 있는 격투기 선수입니다. UFC에서 가장 화려한 스텝과 명석한 두뇌를 바탕으로 독보적이고 변칙적인 스타일을 구축한 도미닉 크루즈 선수. MMA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누군보다 뛰어난 선수로 평가받죠. 그는 의심할 여지 없는 최고의 테크니션으로서 MMA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과연 춤을 추는 듯한 화려한 동작에는 어떤 이유들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사이버 챔피언이라는 이상한 별명은 왜 생기게 되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 그의 이야기부터 경기 분석까지 모두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VN 스포츠 UFC 해설위원이자 격투기 유튜버인 차도르입니다. 1985년 3월 9일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태어난 도미닉 크루즈. 마약 중독자였던 그의 아버지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정도가 심각하고, 그로 인한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 크루즈는 할머니와 어머니 곁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운 집안 사정과 아버지의 부재로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했다는 크루즈. 그는 학구파 같은 이미지와는 달리 학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대신 야구와 축구 등 다양한 스포츠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런 크루즈가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한 건 7학년, 다시 말해 만 13살 때였습니다. 축구부에 들어가기 위해 교내를 돌아다니던 중 우연하게 레슬링 연습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이를 발견한 레슬링 코치가 그 자리에서 크루즈를 데려간 것이죠. 당시 몸무게가 40kg도 되지 않았던 크루즈는 왜소한 체격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재능을 나타냈는데요. 레슬링을 배우자마자 시합에 출전할 정도로 소질을 보인 그는 전문적인 레슬링 선수를 목표로 성실히 훈련에 매진했고, 나중에는 주대표에도 선발되면서 장학생으로 대학을 들어갈 기회까지 주어졌습니다. 운명의 장난인가요? 그렇게 착실히 미래를 준비하던 크루즈에게 한 가지 불행이 찾아오고 맙니다. 대학 진학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발목 부상을 당해버리며 장학금과 입학 자체가 취소되어 버린 것이죠. 생각보다 부상 정도가 심각했던 크루즈는 결국 레슬링 선수의 꿈마저도 포기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대학 진학을 원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스스로 벌어야 했고, 주차장, 술집, 식당에서 일을 하며 새로운 진로를 물색했습니다. 이 시기 매일같이 훈련을 했던 습관이 남아있어 무언가를 배우고 싶었다는 크루즈. 때마침 호신술에도 관심이 있던 그는 재미삼아 복싱과 킥복싱을 시작했고, 이 계기로 소방관을 하는 동시에 MMA 선수가 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크루즈의 화려한 스타일은 초보자 때부터 조짐이 보였는데요. 그는 같은 동작을 배우더라도 언제나 다른 시선으로 무술을 연구했고, 유명 파이터들의 움직임을 따라하면서도 나름의 방식으로 각색했습니다. 그러던 무렵 코치의 권유로 시합에 출전한 크루즈. 당연히 아마추어인 줄 알고 경기에 나간 그는 생애 첫 격투기 경기에서 판정승을 거두게 되는데요. 이 경기는 사실 Rage in the Cage라는 미국 MMA 중소단체에서 열린 경기였고, 크루즈 선수는 경기가 끝나고 나서야 이게 프로 데뷔전이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얼떨결에 프로파이터가 되어버린 크루즈. 그는 내친 김에 부지런히 출전하여 5승 무패의 전적을 기록하고 토탈 컴뱃이라는 단체에서 2체급 챔피언에 등극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프로 데뷔 2년 만에 9연승을 쌓아 올리자 그는 경량급 선수로서는 최고의 무대인 WEC의 부름을 받게 되고, 단체의 간판 스타로서 명성이 자자하던 유라이어 페이버와 타이틀전을 치르는데요. 무게중심을 뒷발에 두고 튀어나갈 태세를 갖춘 크루즈는 상체를 숙이거나 뒤로 당기기를 반복하며 끊임없이 페인팅을 시도하고, 피봇과 사각을 잡는 스텝으로 고차원적인 MMA를 보여줍니다. 라이트 오버핸드가 주무기인 페이버에게 카운터를 집어넣는 크루즈. 주먹이 출발하는 순간 스위치로 지면을 단단하게 잡은 다음 일부러 오른손 방향으로 머리를 빼내 바깥으로 흘리거나, 맞더라도 위력이 세지기 전에 머리로 받겠다는 기술적인 발상인데요. 깔아둔 움직임을 미끼로 활용하여 반대 방향으로 머리를 이동하고 위빙과 연계되는 카운터 태클까지 보여주며 너무나 수준이 높은 게임을 구사합니다. 그러나 한쪽 다리를 제압하지 못하면서 탈출을 허용하는 크루즈. 이어지는 테이크다운 시도 속에 방어 대신 길로틴을 낚아채고 그대로 그립을 조여주자 버티지 못하고 탭이 나옵니다. 잘 풀어가던 경기를 서브미션 한 방으로 놓치게 된 크루즈. 비록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분명 체급의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났고, MMA에 대한 크루즈의 이해도가 시대적으로 얼마나 앞서갔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벤텀급으로 체급을 내린 크루즈는 떠오르는 신예들을 연달아 격파하며 반등에 성공하고 10연승을 질주하던 조셉 베나비데즈까지 꺾어버리며 다시 한번 타이틀전의 기회를 받습니다. 그리고 크루즈는 8승 무패의 챔피언,
브라이언 보울스를 상대로도 어마어마한 기량을 보여주는데요. 로우킥 하나에도 라이트 카운터에 대비해 머리를 바깥쪽으로 움직이고 오소독스 상대로는 상대의 뒷손과 반대 방향, 즉 왼쪽으로 도는 것이 정석이지만 일부러 뒷손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라이트를 던지게끔 유도하죠. 그렇게 낚시에 걸려든 보울스가 예상대로 크게 휘두르자 크루즈는 극단적으로 머리를 숙임과 동시에 라이트 카운터로 응수하고 재빠르게 사우스포로 고쳐잡아 후속타까지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변칙적이고 정신없어 보이는 스텝이지만 알고 보면 모든 동작 하나하나에 다 이유가 있죠. 굉장히 지능적인 파이터입니다. 상체를 낮췄다가 들기를 반복하며 테이크다운의 위협을 가하고 하단부터 상단까지 발차기를 섞어주니 상대는 타이밍을 잡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스위치와 동시에 중심을 낮추는 동작을 셋업으로 활용하지만 같은 셋업에서 어떤 공격이 나오는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인데요. 이 흐름을 깨기 위해서는 케이지 중앙을 잡고 동선을 제한하거나 근거리에서 기회를 만들어야 하지만 탄탄한 레슬링을 바탕으로 조금의 변수도 허락치 않고 여기에 활동량까지 더해지니 별다른 해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패 챔피언을 압도적으로 박살내고 왕좌를 차지한 크루즈. 이후 무난하게 타이틀 2차 방어에 성공한 그는 WEC와 UFC의 합병으로 자연스레 거취를 옮기게 되고 UFC는 별도로 타이틀전을 만드는 대신 WEC의 챔피언들에게 고스란히 벨트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때 크루즈는 자신에게 유일한 패배를 안겨준 유라이어 페이버를 만나게 되는데요. 마이크 브라운과 조제 알도에게 정상의 자리를 내어준 페이버는 패더급 활동을 뒤로하고 이제 막 벤텀급 파이터로서 활약을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과연 크루즈는 리벤지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보시죠. 1차전 당시 체급의 우위와 순간적인 재치로 승리를 따냈던 페이버. 이번 경기 역시 상대가 날뛰는 것을 지켜보지 않고 꿋꿋하게 제자리를 지켜주자 크루즈가 케이지를 등지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섣부르게 주먹을 내는 대신 끝까지 기다렸다 빈틈을 공략합니다. 상대의 공격 타이밍을 노리는 크루즈에게는 충분히 답답할 수 있는 상황. 한 템포를 속이고 들어간 라이트의 깜짝 다운을 허용하고 페이버의 노련한 거리 싸움에 주도권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자 정석적인 복싱 스타일로 흐름을 바꿔보는 크루즈. 두 선수는 각자의 장기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수싸움을 벌이고 단발성 공격에는 페이버가, 견제와 연타에는 크루즈가 앞서갑니다. 이렇게 팽팽한 흐름이 계속되는 가운데 페이버의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포켓 안으로 들어가 헛손질을 유도하던 크루즈는 양발을 나란히 선 스탠스로 상체의 좌우 움직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상대의 뒷손을 사선에서 흘려내며 마치 고개를 하는 듯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잽 페인팅으로 패링을 유도한 뒤 어퍼컷을 던져 사이 공간을 파고드는 크루즈. 왈츠를 추듯이 우아하게 주먹을 흘려내고 가볍게 잽을 던져 카운터 태클의 기회를 만듭니다. 결국 끊임없이 의도를 읽어야 하는 페이버는 체력이 빠르게 고갈되고 그만큼 펀치력이 반감되니 초반처럼 압박을 할 수 없는 것인데요. 그 덕분에 활동 공간이 넓어진 크루즈는 보다 다양한 옵션으로 페이버를 현혹하고 후반 라운드를 모두 가져간 끝에 만장일치 판정승을 따냅니다. 여세를 몰아 체급의 이점을 10분 활용하며 타이틀 2차 방어에 성공한 크루즈. 누가 봐도 장기 집권이 예상되던 그는 TUF 코치로 발탁되어 페이버와의 3차전이 성사되고 경기를 2달 앞둔 상황에서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부상은 크루즈의 앞날에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마는데요. 그는 인대 이식 수술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 기약 없는 휴식기에 접어들게 되고 챔피언 벨트를 그대로 유지한 채 2년 동안 경기 한 번 치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타이틀을 내려놓게 된 크루즈. 그 사이 벤텀급의 주인은 해난 바라오에서 TJ 딜라쇼로 넘어가게 되었고 어느덧 크루즈의 존재는 팬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경기 이후 거의 3년이 지났을 무렵 크루즈의 복귀전이 드디어 확정되는데요. 상대는 랭킹 5위의 미즈가키 타키야로 5연승을 질주하던 중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레벨이 다른 크루즈라고 해도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예측이 되지 않는 상황. 링러스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경기에서 천천히 감을 찾아가던 크루즈는 호키한 테이크다운으로 기선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한 번의 승리로 승기를 잡는데요. 타키야를 케이지로 구겨놓고 파운딩을 쏟아낸 크루즈는 오른팔을 철저히 봉쇄하며 KO로 마무리 짓습니다. 모두의 우려를 시원하게 날려버리고 전 챔피언으로서의 위엄을 보여준 크루즈. 곧바로 TJ 딜라쇼와의 타이틀전이 잡힌 그는 팬들의 관심을 단숨에 끌어모읍니다. 전체급을 통틀어 최고의 테크니션인 두 선수의 대결은 인기 없는 벤텀급의 활력을 불어넣기 충분해 보였는데요. 안타깝게도 미즈카키와의 시합 이후 겨우 3달이 지나던 이때 이번에는 크루즈의 반대쪽 십자인대에 이상이 생기고 빅매치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기약 없는 공백기를 가지게 됩니다.
10대 때부터 시작된 부상과의 악연이 계속해서 따라붙는 도미닉 크루즈. 뭔가 될 것 같기만 하면 부상이 터지는 게 제3자가 봐도 정말 답답한 마음입니다. 더군다나 경기를 뛰지 못한다면 수입이 없는 파이터라는 직업의 특성 때문에 정말 여러모로 막막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스스로를 믿은 크루즈는 다시 무대에 오르기 위해 인고의 세월을 견뎌냈고 1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무대 위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2차 방어에 성공하며 여전히 챔피언 벨트를 지키고 있던 딜라쇼. 현실이 될 것 같지 않았던 두 선수의 대결이 드디어 시작되고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체스 게임이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라이트 압박을 피해 사각으로 도망가자 부드럽게 사우스포로 넘어가는 딜라쇼. 스트레이트 안으로 잽을 던진 다음 앞손 체크훅과 동시에 무게중심을 바꿔 반대손 체크훅으로 전환하고 서로의 사각을 잡은 상태에서 2초 동안의 짧은 공방이 끝납니다. 이처럼 두 선수의 경기는 몇 초만 떼어놓고 보더라도 분석거리가 너무나 많은데요. 자세하게 파고들자면 딜라쇼는 가라데와 무에타이, 레슬링을 완벽하게 섞어놓은 스타일이고 크루즈는 유동적인 스텝을 활용하여 상대방을 조종하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이 비슷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화력에 욕심을 내지 않는 대신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엉덩이를 넣지 않는 대신 높이를 낮춰 카운터에 대비하는 하이킥 동작을 들 수 있고 마찬가지로 로우킥을 차지만 엉덩이를 빼내 카운터에서 멀어지는 딜라쇼와 상대의 팔꿈치 방향으로 과도하게 몸을 숙인 다음 맞지 않는 위치에서 라이트를 크게 던지는 크루즈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잡지 못하는 치열한 공방 끝에 판정 결과를 기다리게 된 두 선수. 누가 이겼다고 봐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에서 승자는 도미닉 크루즈로 결정됩니다. 이로써 부상으로 박탈됐던 챔피언 벨트를 5년 만에 돌려받은 크루즈. 이어지는 방어전에서 페이버와의 3차전이 성사된 그는 깔끔한 완봉 승리를 거두며 13연승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무섭게 떠오르던 벤텀급의 신성 코디 가브란트가 등장하는데요. 유라이어 페이버가 수장으로 있는 팀 알파메일의 에이스로서 10승 무패를 질주하던 가브란트이지만 알파메일을 상대로 승률 100%를 자랑하던 크루즈였기에 가브란트가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자 너무나 놀라운 장면들이 끝도 없이 쏟아졌는데요. 기본적으로 크루즈의 버금가는 스피드를 가진 가브란트는 상대의 높이와 움직임에 맞춰 발을 붙이고 파워샷을 날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화려하게 시작되는 셋업에는 아예 상대해주지 않으면서 크루즈를 민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포켓으로 들어가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포인트 타격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약간의 실수에도 카운터가 터져버리니 크루즈 입장에서는 무엇이든 망설이게 된 것인데요. 결국 다운은 물론이고 테이크다운까지 허용한 크루즈는 5라운드 동안 한순간도 가브란트를 앞서가지 못하면서 2007년 페이버와의 경기 이후 거의 10년 만에 패배의 기분을 맛봅니다. 비록 오랫동안 타이틀을 지켜내지 못했지만 1년 동안 3경기에 출전하여 공백기에 아쉬움을 털어낸 크루즈. 근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는 또다시 부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가브란트와의 경기 이후 족저근막염에 걸려 1년을 쉬게 된 크루즈는 지미 리베라와 복귀전이 잡혔으나 발이 부러져 버리고 다시 1년이 지나 존 리네커와 복귀전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이번엔 어깨가 말썽을 부리게 되죠. 그렇게 부상과 치료를 거듭한 결과 3년이 지나서야 또다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30대 중반으로 진입한 크루즈에게 부상과 공백의 여파는 치명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타격 파워를 스피드와 운동량으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저하된 스피드는 그의 자신감을 떨어뜨렸고 가브란트가 제시한 공략법이 크루즈의 발목을 잡아챈 것이죠. 선수들의 사이즈마저 비대해지자 그의 한계는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났고 세우도에게 당한 충격의 KO 패배는 앞으로의 내리막길을 암시하는 듯 했는데요. 그는 KC 케니와 페드로 무뇨즈를 연달아 잡아내지만 전성기 때의 움직임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이었고 왠지 모르게 불안한 경기력은 말론 베라와의 시합에서 문제로 나타났죠. 케이지 중앙을 차지하고 다리부터 공략하는 말론 베라. 압박감에 시달리던 크루즈가 정통으로 원투를 허용하고 힘을 짜내 거칠게 대응하지만 흐름을 뒤집어내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주도권을 빼앗기자 체력이 고갈된 크루즈. 가브란트의 화력도 버텨냈던 그가 바닥에 얼굴을 대고 무릎을 꿇습니다.
긴 세월 동안 최상위권의 위치를 유지하며 웬만해서는 유효타조차 허용하지 않던 크루즈. 말론베라에게 당한 KO 패배는 현재 크루즈의 몸 상태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동시대를 풍미하던 대부분의 선수들이 글러브를 내려놓은 지금, 사실 크루즈가 언제 은퇴를 선언해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그는 아직까지 랭커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은퇴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밝혔으며 수비를 보완 중이라며 곧 케이지에서 또 인사를 드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선수 생활의 반 이상을 부상이란 아픔으로 날려보낸 크루즈. 하지만 그의 여정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죠. 인간 승리를 몸소 보여준 도미닉 크루즈가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